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입시 전형의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것을 그 발표 결과를 보고 제가 좀 느낀 점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현재 우리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방송이 좀 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메모를 하시면서 좀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우리 좀 부모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유리할 거니까 좀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대처 방안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점은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시 전형 발표를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학을 준비할까라는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정시가 40%, 뭐 2월 인원까지 합치면 거의 50%가 확대가 되었죠. 그리고 반면에 학종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일단 정시가 일단은 40, 50% 가까이 육박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상대평가로 줄 세울 식으로 아이들을 대학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아이라도 그다음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충분히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정시는 변별력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가 내신도 잡아야 되죠? 일단 정시도 잡아야 되죠.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저는 좀 이 점에 많이 걱정이 됐어요. 더구나가 이제 고교 학점제로 지금 아이들이 진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하게 되면 또한 고교 학점제라는 그 취지가 또 무색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시는 고2부터 보면 또 서서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할 때, 정시라는 그 수능 최저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고2 때부터 서서히 준비 들어가서 고2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패턴이 깨졌습니다. 지금은 정시를 고1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내신 1등급과 2등급 아이들, 1등급과 2등급 아이들의 설문조사를 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문조사가 무엇이었냐면 정시 확대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점을 좀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1등급과 2등급 아이들은 걱정부터 앞서요. 근데 반면에 이제 3등급, 4등급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시 확대를 환영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내신이 1등급인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 모평에서 1등급 나오는 아이가 대부분 아니고 보통 2등급 잘 나오면 2등급 혹은 3등급 그 정도가 나와요. 영어는 이제 1등급, 2등급 나오는데 근데 반면에 이 내신 1등급, 2등급과 내신 3등급, 4등급과 이 아이들의 모평 결과를 보면 비슷비슷해요. 3등급, 4등급 때 아이들도 내신 3등급, 4등급 때 아이들도 모평에서 2등급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신 1, 2등급 때 아이들도 모평에 2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1, 2등급 아이들은 그 점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앞서고 반면에 3, 4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구나가 이 아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도 있어요. 지금 수능도 신경 쓰라고 말을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줘. 이제 앞으로는 좀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수능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건 내신도 벅차요. 수행평가도 벅차요. 더구나가 비교과도 벅찬데 거기서 정시까지 아이들에게 챙겨라? 이거 좀 아이들 너무 힘들다. 우리가 뭐 공부만 하는 기계냐 아니면 우리가 뭐 대입만 준비하는 기계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심지어 좀 거친 욕까지 내서는 아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자기 속마음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속마음 그대로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욕도 하는 경우도. 자, 먼저 가장 이상적인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가장 이상적인 해답은 내신 준비와 그다음 수능 준비가 연계되면 정말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의 가장 불만이 내신은 내신대로 따로 해야 되고 수능은 수능대로 따로 해야 된다. 이게 불만이면 공부가 두 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신도 준비하면서 수능도 같이 병행하면서 내신이 수능도 점수가 향상될 수 있는 것.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이유가 내신과 수능이 시험 스타일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수능 수준과 비슷해야 비슷한 고등학교 매우 찾아가기, 아니, 좀 그런 학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학교 내신이 한 80% 정도 수준이 되면 그 80%가 수능 난이도하고 약간 좀 비등비등하게 내신 문제가 출제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신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일반 것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내신이 아까처럼 2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그런데 수능이 6등급인 학생들, 5등급인 학생들 주변 한번 잘 봐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고들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야, 내신도 챙겨라. 그다음 고교 학점제로해서 비교과도 알아서 챙겨라. 수능까지 챙겨라. 그다음에 이제 2024학년에 진로 역량을 보니까 진로 역량까지 네가 알아 챙겨라. 이것은 아이들에게 뭐 챙겨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 입장으로서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고등학교에서 선택을 한 번 했는데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거, 또 많은 우리 부모님들 이걸 바랐을 때 수능과 내신을 하늘로 확 묶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내신도 챙겨, 수능도 챙기다 보니까 무조건 내신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빈틈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쭉 보니까 내신이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이 잘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 잘 나온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수능도 어느 정도 따라온 아이들이에요. 물론 국어, 영어, 수학이 1등급 나온다고 해서 일단 수능에서도 모평이 1등급 나온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보통 보니까 한 2등급 아니면 못 나온 3등급 보통 2등급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러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내신 충분히 그 준비를 하고 나서 수능은 만약 너희들이 매일매일 하고는 나누기 힘들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준비하기 힘들면 주말에 틈틈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방학 때 그때 수능을 보충하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 영어, 수학에서 어느 정도 모평에서도 정시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런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시가 솔직히 너무 어려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3월 첫 모평을 보다 보면 너무 어렵다. 더구나가 시험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가 70분이잖아요. 아이들 70분 동안 시험 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70분 동안 집중한 아이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에서도 아이들이 무엇이 오게 되냐면 멘탈에 정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정시가 너무 어려워. 근데 차라리 내신을 잘 챙기고 비교과 잘 챙겨서 수시로 대학 가면 괜찮겠지라는 전략을 세운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학종으로 지원할 거면 제대로 전공과 비교과 심화시켜서 지원하던가 아니면 수능 최저 충족시켜서 교과로 지원하던가 아니면 정시로 지원하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2022학년도에 이제 대부분 이런 아이들 학종을 지원했는데 1차에서 다 광탈했거든요.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어. 하지만 자기가 나름 학교 수행평가 열심히 한 게 아까워. 그 다음에 내신은 괜찮아. 그런데 반면에 이 아이들이
교과로 가기는 싫어. 왜? 수능 최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학종으로 지원한 아이들이 1차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결과를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학생들이 단지 그냥 나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학종에서 지원했던 아이들이 쓴맛을 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종 준비라는 것은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그 정성평가잖아요. 전공 심화 방법과 더구나 생기부를 통해 여러분의 역량을 어떻게 보실 것인지 이거 우리 아이들을 알 수 있냐라는 말이죠. 또 이 점이 어려워서 학종 포기하고 격과나 정시로 돌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한 자사고, 특목고, 그다음에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종 준비 안 할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당연히 학종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종을 준비하려면 고1,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컬리지 전자책 101에서 이제 1급 비밀 명문대 이렇게 하면 된다. 거기 보시면 이제 매월 제가 쓴 겁니다. 고1 때는 3월 달에 뭐 하고 4월 달에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 매뉴얼 같은 경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항상 메모가 빠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채우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 그것만 해도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좋은 대학교를 학종으로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지만 대학교 때 좋은 결과를 거둘까요? 자, 메모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은 딱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진로를 어서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시는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시는 저는 항상 그래요. 수시는 우리가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있죠. 놀이기구의 안전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수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빨리 정할 때 여러분들이 수시 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금방금방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탄탄하게. 두 번째,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나 중3이라면 수능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고1 때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는 수능을 빨리빨리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맘띵선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수능을 어느 정도 끝내고 고등학교 올라온 아이들이 보니까 내신도 어느 정도 잘 따라하고요. 수능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선행학습은 제발 좀 피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고등학교를 아이가 이제 진학을 하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선행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A라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출판사로 교재를 거기 수업을 나간다 해서 그 교재만 가지고 선행학습을 했던 아이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내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수능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그 아이들 선행학습을 중학교 때 그냥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선행자 미리 준비했던 아이와 그 다음에 중3 때 수능을 준비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 공부 방법 차이가 완전히 틀려요. 공부 방법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을 목표로 했던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응용력이라든지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노력하는 공부 방법으로 나가는데 반대로 교과로 준비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일단 이해할 건 이해를 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그러지 않아. 그냥 외워버리면 되지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즉시는 외운다고 하면 즉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내신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수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니 해도 국어, 영어, 수학을 포커스로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영수를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자신이 없다. 그 다음에 국어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탐구 과목으로 맞추면 되겠지. 이 전략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 전략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략이에요. 진짜 선택 과목 할 때. 왜냐하면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했는데도 뭐 국어나 수학에서 점수가 잘 안 나. 근데 어떤 탐구 과목을 할때 거기 괜찮아. 그다음 자기가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편하고 자신 있어. 그러면 그때는 탐구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초창기부터 벌써부터 국영수 주요 과목이 아닌 국어 주요 과목 빼고 나서 탐구를 한다는 그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을 탄탄하게 수능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 지금 수능 모평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게 1학기 중간고사는 3월 모평 그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은 모평 문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재도 지금 더 많은 그 모평 범위가 시험 범위에 포함.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게 그런 거 있어요. 일반고거든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같은 게 1번부터 45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빼별로 18번부터 본문인데 보통 그 학생들 뭐라 야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 그러면은 내 3월 모평 아니면 6월 모평 19번부터 40번까지 그 내 시험 범위래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평도 잘 잡아야 되겠죠? 내신도 잘 잡아야 되겠죠? 자, 이 점 명심하세요. 3월, 6월, 9월, 11월 모평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A, B, C 문제 틀린 거 꼼꼼히 오답 노트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틀린 문제 유형은 두 번 다시 다음 모평에 틀리지 않는다는 각오가 굉장히 단단하셔야 돼요. 모표 성적표를 보시면 이제 밑에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질문마다 A, B, C, D, E가 있어요. 그 질문마다. 그러면 그건 난이도를 말합니다. 자, A, B, C는 틀리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은 대한민국의 과반수가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B, C를 틀려버리면 등급이 바로 하락해버려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수능 모평에서 A, B, C를 틀린 아이들의 내신도 안 좋아. 그럴 때 A, B, C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D하고 E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못해도 A, B, C는 꼼꼼히 오답노트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모평의 시험 범위에 포함된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봐보세요. 그러면 A, B, C 위주로도 많이 포함된 일반고도 있다라는 점 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수행평가 절대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대학교는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신을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수행평가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패턴을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서 왜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의욕이 없어졌는지, 그 다음에 왜 갑자기 공부할 의욕이 없어졌는지 말하면 첫 번째 그 원인이 수행평가를 100%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미루지 마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가 여러분들 막 나오죠?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고 쉬는 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고 시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쉬는 건 좋은데 적당히 쉬어야지. 너무 쉬어버려요, 아이들은. 그 다음에 너무 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언제가 제출해야 돼. 그런데 아이들이 또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수행평가 준비하는 아이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점 꼭 점검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수행평가하는 아이들이 좀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코치 좀 해주세요. 이제 코치라는 게 어떤 코치냐면 그 내용을 좀 봐주시는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중요한 게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오늘 학교에서 받아왔는지 그러면은 빨리빨리 끝낼 것을 저는 어머님들 그것부터 좀 단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수행평가 빨리 끝내라도요. 패턴 안 깨지고 그다음 기말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여름방학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여름방학이라면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하는, 그 방과후 수업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첫 번째로 수능 대비와, 그다음 두 번째로 진로 심화와 심화 독서 이 두 가지는 꼭 여름방학 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름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3월 달과 6월 달에 모평 그 결과, 그 있잖아요. 그 결과 성적표를 보고 수능을 점검하고 그다음 보완하고 근데 뭘 하셔야 되냐면 다음 학년도 난이도 수능에 적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 그다음 고1하면 고3 난이도에 이래 서서히 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심화 독서를 왜 여름방학 때 하셔야 되냐면, 진로심화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독서, 당연히 생계부에 들어가야 되겠죠. 독서라는 게 독서활동 상황에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특이나 창작활동에 들어가야, 더구나가 대학교는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1학기 때 수행평가 하셨죠. 과세특에 대한 수행평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전공 관련 과세택을 심화시키거나 동아리 활동한 거 있죠? 그 동아리 활동을 추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을 계획하거나 진로 활동도 심화 연계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름방학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더 바빠요. 더 바쁘기 때문에 수행평가 간신히 합니다. 그런데 간신히 하는데 전공도 심화시키고 책도 읽어야 돼? 그때 여러분들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충분히 시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여름방학 뭐 심화 보고서라든지 그다음 심화 독서 역량 보호 중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일주일 딱 잡고 그때 이 점을 꼭 해주시면 이게 여러분의 상기부 정말 퀄리티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일주일만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상기부에선 전공 관련 과세특이라든지 전공 역량 보여주죠. 상추활동, 독서활동, 그 동아리 활동, 그 다음 진로 활동, 확실히 기록의 차이가 난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2학기, 이때는 좀 시간을 가을에, 이때가 문제예요. 가을에 왜 문제냐면, 자, 보세요. 학교 행사 많아요. 또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추석 연휴까지 겹쳤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학교 행사, 축제, 추석이 또 무엇과 맞물렸냐면 기말고사와 맞물려 있어요. 자, 이렇게 들으시면 우리 어머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학교 행사, 축제가 있다라니까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학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너무 바보 같은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활동을 제가 전혀 참여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학교 행사라든지 축제에 절대 참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에 참여해야 되냐면 그 활동 중에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위주로 균형 잡히면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전공과 그다음 학업에 도움이 전혀 안 돼. 근데 거기까지 활동을 너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2학기 기말까지 준비를 못 해버려요. 그러면서 내신이 흔들려 버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더구나가 학교 축제, 학교 행사 끝나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어요? 추석 연휴가 다가와요. 그럼 추석 연휴 동안 아이들이 공부할까요? 안 해요. 공부하는 아이들 물론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추석이 끝나면 바로 무엇이죠? 기말고사예요. 그때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요? 시험 공부는 이제 안 했어. 근데 시험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험 분량은 똑같아요. 축제, 행사, 활동, 연휴라고 해서 시험 범위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까지 잡으시면서 제발 이 학기 가을에 균형 좀 잡아주세요. 제가 항상 1년에 2번을 강조하거든요. 5월달 제발 균형 잡아주고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 그대로 제발 좀 균형을 잡아달라고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기 때문에 정말 제 방송 들으신 우리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신이 최고인데 내신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겨울방학 때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록들이 나오죠.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용지도 나오죠. 생기면 마무리 져야 되니까. 자, 겨울방학 때는 자, 여러분 했던 수행평가, 그 다음 모평,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 내신, 이 모든 것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기부를 왜 점검하셔야 하나요? 생기부를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내가 이 어떤 활동을, 이 부면을 어떤 점을 좀 연결해서 심화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미흡했을 텐데, 그런 것도 보이고, 반면에 무엇이 있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름방학 때 뭐 하라고 그랬었죠? 전공과 관련돼서는 심화시키라고 그랬었죠. 그 심화시킨 활동들이 생기부의 기록에 잘 들어갔는지, 그 역량에 잘 들어갔는지, 그 점을 점검하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신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약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학년 때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학습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고,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 역량이 잘 보였는지 그런 점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평은 3, 6, 9, 11월 달에 목표 성적표를 봤잖아요. 그 성적표를 보면서 A, B, C 문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줄어들었다면 D2는 지금까지 본인이 잘 적응하고 문제 맞추는 확률이 잘 맞추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모든 점을 꼼꼼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꼼꼼히 점검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점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겨울방학 때 또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점검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심화시켜서 이 점을 활동하면 좋겠다. 그 계획이 이제 나오거든요. 문제는 계획만 세우지 마세요. 아이들이 계획만 세우다가 이제 까먹는 아이들이 한두 명 아니에요. 그때 뭐라 하죠?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시간이 있는 겨울방학 때 자료라도 수집해 두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잘 아시죠? 수행평가, 보고서, 무엇이 없어서 못하죠? 자료가 없어서 못해요. 왜? 학교에서 수행평가 그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출처를 밝히라고 해요. 출처를 밝히라는 것은 자료가 확실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이들이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심화시킬 것을 자료만이라도 수집해봐. 그러면 정말 술술술 잘 풀린단 말이야. 시간 확보가 금방금방 돼요. 시간 확보를 많이 한 아이가 내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자료 수집도 하시고, 겨울방학 때는 이제 수능에 올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빨리빨리 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학생이라면 이제 겨울방학 때 뭐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EBS에서 수능 특강들이 나오죠. 그래서 수능 특강이라도 미리 익혀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시간에 좀 상당히 좀 길었죠. 제가 또 흥분하고 오버하는 면도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 제가 준비하면서 좀 학생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고기 학점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어요. 취지는 정말 좋아요. 너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너의 꿈을 개척해 나가는 거. 정말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정시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에게 선택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내신은 3등급, 4등급이에요. 근데 정시는 실력이 좋아서 그런 아이들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논술에 자신 있는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도 논술은 수능 체제가 변수잖아요. 수능 체제를 통해서 논술을 노리는 아이들. 이런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2023학년부터 서서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논술이 서서히 감소 추세였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선택권이 많으면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권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보면 너무 고민하는데 시간을 많이 해서 이 선택을 하면 어떨까? 이 선택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너무 이 선택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좀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권이 많을 때는 금방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6가지 방법 그대로만 적용해 두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송은 여러분들이 3월 달에 계약한 후, 그 다음에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이대로만 나가시면 여러분들 수능도 잡을 수도 있고, 내신도 잡을 수도 있고, 또 뭐도 잡을 수 있죠? 생기부에 들어갈 전공관련 심화, 비교과, 이 수행평가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고 들어가십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의대생들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스카이에 들어갔던 명문대 선배님들 계시죠? 그 선배님들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